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이 투자를 좀 안 한다,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장기업만 해도 52조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그냥 두면 뭐하나, 10% 정도만 해도 5조 2천억 원이다. 5조 2천억 원이니까, 이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금 17조 3천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17조 3천억 원 중에서 실제로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거, 그건 이제 다 용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추경 보실 때 지금 17조 3천억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보도가 됩니다. 근데 17조 중에서 12조 원은 이미 나갈 곳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출 예산은 다 짜여져 있던 거고, 그게 원래 세금이 들어와서 그 이제 하기로 돼 국회에서 통과된 작년 연말에 통과된 예산안에 이미 있는 건데 돈이 모자란다 해서 이제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갖다 쓰는 거니까 그건 추가 지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추경이 17조 3천억 원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12조 원은 세입 추경입니다. 더 거들 거. 설리 이제 세금이나 이제 민영화로 못 거두니까 국채 발행해서 조달한다는 거고, 세출로서 더 쓰겠다고 한 건 실제로 5조 3천억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세출 추경은 5조 3천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쓸 곳이 미리 국회에서 법으로 다 확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쓸 게 없고, 그래서 17조 원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풀리는 거는 5조 3천억 원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상장기업만 해도 52조 원의 현찰이 있는데, 야, 이거 10%만 해도 5조 2천억 원이지 않냐? 그럼 추경하는 정도에 맞먹는데 기업들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해줄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너무 너무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쿨다운하고 조금 그래도 너무 옥죄는 것 같다. 기업을 너무 자꾸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투자가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업들도 걱정이 되고, 또 경제민주화도 걱정이 되고, 또 10%만 투자해 줬으면 좋겠는데, 투자가 잘 안 되는 기업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심사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뭐 솔직하게 그 뉴스를 쭉 접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정치가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정치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정치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분위기 전체가 이제 그동안에 물론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들의 경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재벌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은밀한 사생활이 보장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야말로 사생활이 없이 다 노출이 되니까 더 이제 미운 거, 꼴보기 싫은 일들이 이제 더 많이 노출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루이비통이다 이런 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 랑방이다 뭐 에르메스다 이런 전화를 해서 에르메스 작년에 명품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왜 그게 궁금하냐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어떤 기업이 기자가 묻는데 그렇게 답했다가는 맞아 죽죠. 말하자면 그런 어떤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개되면 약점이 드러나고 잘못이 또 드러나면 또 더 욕먹고 하는 이제 그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위 재벌의 적폐라는 게 이제 대중의 눈에 많이 보이게 되고, 대중은 이제 분노를 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경제적 삶의 공공함, 어려움,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기분, 일자리가 잘 안 생기는 것까지, 이게 전부 재벌의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GDP의 50%, 60%까지 재벌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GDP의 50%, 60%까지 재벌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야, 그럼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그건 정운찬이라고 하는 참 웃기는 경제학 교수가 불러일으킨 오해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야, 재벌이 점점 우리의 영역을 침식해서 우린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재벌을 혁신하고 재벌을 개혁함으로써 뭔가 경제 숨통을 트자고 하는 전적으로 오류에 기초한 주장들이 이제 경제민주화 주장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주장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번져 있죠. 그러다 보니 재벌은 이제
야, 재벌이 일감 몰아주게 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산다. 뭐, 좀 밖에 베풀어주면 안 되냐. 기왕에 오다 할 것도 자기 사돈의 팔촌한테 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 제3자에게 주라. 모든 재벌들이 건설회사 다 똑같이 만들고. 심지어 뭐 재벌뿐만 아니잖아요. 포스코, 한전은 아닙니다. 포스코 있는 공기업도 자회사로 건설회사 다 만들고, 에사이 와서 컴퓨터 하는 회사 다 만들고, 테란의 조그만 중소업체들 다 죽을 지경이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재벌이 빵집까지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중에서는 재벌의 디폴트 잘못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뭉쳐져서 재벌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욕을 얻어먹게 되고, 또 경제민주화라는 이제 슬로건이 나오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소위 하도급법 개정안하고, 소위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것을 제가 해설을 좀 드릴 텐데, 이제 이런 논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에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대개 실형을 그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실형을 사는 분도 있고 김성윤 회장 같이 아니면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액의 이제 이제 벌금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만 하더라도 이게 악순환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없습니다. 배임죄가 되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지 징역으로 넣지 않습니다. 김성윤 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김성윤 회장이 어제 또 재판에 나와서 실려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김성윤 회장이 꾀병이 아니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됐죠. 뭐 밤이 자다 헛소리까지 하고 폐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지금 호흡기를 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숨을 못 쉬는 정도가 되어서 아주 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측면 또는 육체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중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거의 다 알게 된 정도입니다만은 그 중환자에 대해서 어제 또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게 재벌 회장이 아니었더라면 병보석으로 나왔을 겁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었으면 그 병보석으로 나왔을 게 재벌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때린다. 야, 이거 곤란한 거잖아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에 10대 재벌 중에 9명의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형사범죄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그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변호사들이 나와서 합의하면 되는 거죠. 형을 살고 뭐 감옥에 이런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업무상 배임은 경영상 판단의 문제로 실패한 사업들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인 회장이 지금 3년 징역 3년형을 어제 또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환자를 또 실형을 때렸어요. 병보석도 없고.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김 회장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마는 약간의 분노 같은 걸 느꼈어요. 이건 정말 사법 포퓰리즘이다. 이건 인민재판이다. 저기 보통 사람 같은 그냥 풀려나는 문제입니다. 병보석으로 나오건 다른 나라 같으면 아예 업무상 배임 자체는 민사소송이죠. 형사범죄가 아니죠. 형사범죄라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독일 같은 경우인데 독일도 정권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형사범죄가 대부분 배제되죠. 근데 우리나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이나 실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법원에 사정을 하니까 유죄 판결을 때렸지만 집행유예를 풀어줬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야, 유죄 판결 받고 왜 집행유예로 나오냐, 유죄 무죄냐 하고 실형을 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야, 유죄 판결 받았으면 법대로 실형을 살아야지 왜 나오냐? 유죄 무죄로 왜 나오냐? 그러니까 집어넣어라. 지금 김성인 회장은 다른 나라 같으면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었을 문제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환자된 상태로 지금 앉아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또 깜방살이를 3년을 해라고 실형이 또 떨어졌어요. 어제그제 이런 판결이 있어서 며칠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철만 되면 증인하고 모든 재벌의 회장들을 다 부르죠. 안 불러도 되는데 그 현대백화점 회장을 불렀어요. 골목상권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은 골목상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현대백화점 회장이 안 나갔습니다. 나는 그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설명했겠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어떻든 나와 안 나와 그 고발해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알았을 겁니다. 아마 현대백화점은 골목상권하고 관계없다는 걸 나중에. 그러니까 백화점 회장들은 다 불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백화점 회장들은 다 불렀는데 누가 A씨가 안 왔어? 금방지게 국회의원 가서 부르는데 안 와? 그 가서 누군가 설명을 했겠죠. 아, 우리는 그래? 그러나 야, 다 넘겨. 때려서 넘겼어요. 그 법원 판결을 받았죠. 왜? 국회 정은감정법 위반이거든요. 그 국회하고 고발하고 불려가서 법원 판결이 이렇습니다. 아, 현대백화점 회장은 불려나갈 이유가 없었다. 근데 안 나갔으므로 검찰 구형이 400만 원 벌금인가 그랬는데요. 400만 원인지 뭐 600만 원인지 판사가 법정 최고형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때렸습니다. 갈 이유가 없다고 시인해놓고 갈 이유가 없었는데 자꾸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라도 살려주자 그러면은 법정 최고형을 때리면 안 되죠. 법정 최고형은 악질적인 경우에 때리거든요. 근데 판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넌 부자니까 말이야. 1000만 원 정도 내도 돼. 아니, 그럼 우리나라 형법이라는 게 그 사람의 벌금을 매길 때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 매기게 돼 있나요? 죄질에 따라 매기게 돼 있나요? 길에 가다 신호위반했는데 스티커 10만 원이다. 근데 외제차는 스티커 10만 원, 스티커 100만 원이다. 소형차는, 낡은 차는 스티커 10,000원이다. 이렇게 하나요? 이런 식의 법도 아닌 법치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도급법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입니다. 먼저 하도급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도급법은 소위 납품 가격을 후려치지 마라 하는 법입니다. 그 법도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 뭐 40몇 개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이제 이 납품 가격 후려치지 마라. 납품 가격을 후려치거나 기술을 탈취하거나 또는 납품을 오다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라 하는 법입니다. 그 법 이름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렇게 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에 따라서 법을 만든다는 게 거래를 거절하면 안 된다. 또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대기업 측이 입증해야 된다. 중소기업 납품 가격을 대기업이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개별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에 속한 조합에서 단체로 협의하도록 한다. 신청권, 옛날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우리 납품 가격을 우리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간장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간장 조합이 있거든요. 골판지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골판지 만드는 회사들이 만든 조합이 있습니다. 농협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자공업협동조합,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조합이 있습니다. 반도체공업협동조합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업체들도 다 조합이 있죠. 뭐 문구류 제조회사 조합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조합이 개별 기업이 아니고 조합이 신청을 받아서 협의한다. 대기업은 협의에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납품 가격을 인하하면 안 된다. 납품 받는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경영상 적자가 나도 납품 가격을 인하하면 안 된다.
경영상 적자를 이유로 납품 가격을 깎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김 PD 이해가 돼요? 시장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의 시장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때도 납품 가격을 인하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 이 페인트 칠한다. 예를 들어서 뭐 로고를 찍는 회사에 납품을 받는다. 로고를, 연필을 만들어서 가서 이제 페인트를 입히고 로고를 찍어주는 납품 회사가 있다고 하시죠. 근데 연필 가격이 떨어졌다. 야, 연필 가격이 시중에서 이 한자로 100원 하다가 50원이 되었다. 야, 이거 페인트로 박는 이거 납품 가격 좀 내리자. 못 내립니다. 시장의 판매 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도 그것을 이유로 납품 가격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내가 경영상 사업하다가 적자가 나도 적자를 이유로 납품 가격을 내려서는 안 된다.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의 유형이 7개로 적시되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납품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협조 요청 등의 명목으로 납품대금에서 일정액을 삭감한다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하도급 업체를 차별하거나, 속이면 안 된다. 그 당연하죠. 하도급 업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책정하면 안 된다든지, 수의 계약을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인하하면 안 된다. 경쟁 입찰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 이하로 납품대금을 결정하면 안 된다. 입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로 낙찰이 된다. 자, 당신이 자루당 100원을 선해서 당신이 최저가인데 우리 협상을 해봅시다. 당신은 100원을 선해서 최저가격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형편상 98원 정도에 납품해줘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예 입찰 자체를 하면 안 되죠. 어느 놈이 누가 얼마 쓸지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7개 유형이 적시가 되고, 그 외에도 납품 가격을 인하해서는 안 되는 게 경영 적자를 이유로 납품 가격을 깎아서는 안 되고, 또 시장 판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납품 가격을 깎아서도 안 된다는 법이 지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또 어떤 종류든지 납품 가격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말하자면 자기 조합에 의해서 조합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가격을 정해주면 정해주는 대로 납품 받는 기업은 따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납품 가격 후려치기 금지법. 또 그렇게 해서 납품 가격 후려쳐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실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한 법이 바로 이 하도급법입니다. 물론 납품 가격을 때만 되면 쥐어짜이는 중소기업들은 힘들죠. 납품 가격 좀 안 쥐어짰으면 좋겠다. 열심히 납품해서 조금 벌만 하면 또 쥐어짠다. 싫으신가요? 그게 싫으면 안 됩니다. 물론 원청업체 납품받는 회사에 새파란 과장, 부장 이런 놈들이 물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대재벌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저 삼촌 저 아버지 같은 납품업체 중소기업 사장들을 오라가라 그러고 인간적인 대우도 안 해주고 예절도 지키지도 않고 건방을 떨고 상전 노릇을 하고 납품업체라는 이름으로 나를 종부리듯 하는, 이거는 고쳐져야죠. 그거는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부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짓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빨을 악물고 기업을 더 키우고 내가 갑이 되고자 저마다 투쟁하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의 진면목입니다. 그것을 납품 가격을 이런 식으로 아예 정부가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느냐 하면 덜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건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의 압력 그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경쟁의 압력 그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무언가의 경쟁을 촉발하죠. 눈에 안 보이는 경쟁. 사실은 알고 보면 더 불리한 조건의 경쟁을 촉발하는 부작용이 반드시 나온다. 그는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삶은 고단한 것인데 그 고단한 것을 법으로 경쟁을 배제하겠다. 원가 후려치지 마라. 원가를 후려치지 않는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원가를 후려치지 않는 경제가 소비자의 편익을 단 1원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동, 기업 경영의 본질이 원가 낮추는 것이거든요. 좋은 제품의 원가를 낮추는 게 기업 경영의 본질인데 기업 경영의 본질 문제를 타치해서는 안 된다. 참 걱정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분들은 정말 피눈물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체 임원들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할 때 건방지게 굴지 마라. 네가 이건희 회장이 아니다. 네가 마치 재벌의 회장이나 된 듯이 거들먹거리지 마라. 상대방은 피눈물 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종류의 부작용이 생겨서 종전보다 더한 사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납품할 기업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납품할 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는 더러워도 납품할 기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만들어서 납품할 기업도 존재하지 않는다.